이제 좀 발제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층 생태학은 아까 심층 생태 제국주의 뭐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심층 생태 근본주의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심층 생태학에 대해서 뭐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굉장히 비판적이고 불가능성의 가능성이고 과연 그런 담론들이 현실적 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우리 어떤 세계관의 문제 이전에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 사회 구조의 문제, 지배와 착취의 구조라든지 성장 이데올로기라든지 자본주의 생산 소비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뭐 자연에 대한 태도 이 변경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근대 이후에 아까 기계적 자연관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인간화해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했는데 그 패러다임 바꿔서 이제 생태 중심주의로 나가면 결국 또 그 반대로 그 프레임으로 인간이 도모했던 문화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또 억압되고 타자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현실적 합성이 없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구조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런 해법이 과연 정말 현실을 변혁시킬 수 있는 어떤 생태 위기를 변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성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샬로모의 세상이잖아요. 이제 인간이 자연과의 어떤 불륜 속성을 기독교가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신의 어떤 작품으로서 어떤 연속성을 또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기독교 어떤 그 자연관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너무 그냥 그게 전부 기독교적인 어떤 자연관으로 이렇게 또 치부되는 그런 또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조금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레오폴드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과연 인간적 관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인간을 위한 관점이냐? 인간이 예기치 못하는 그런 먹이사슬에 의한 그 자연계 생태계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양쪽이 그래서 팽팽하게 뭐 논쟁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역시 그래도 인간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어떤 면에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한 거에서는 새로운 무슨 비전이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도 자연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근데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자연의 입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생태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채택하기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새로운 그 시각으로서 비전으로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기독교 아마 믿으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뭐 자연 파괴의 원흉이라고 얘기를 듣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순하게 창세기에 있는 그 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 기술적 자연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대부분 아까 그래서 제가 뉴턴이 워낙 신학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원래 다윈은 원래 의대를 가고 싶어 했죠. 근데 형이 의대를 가는 바람에 사실 따라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신학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원래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다 연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신학 쪽하고. 근데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자관 그 과학기술적 자연관이 나오는데 자체에서부터 그 뿌리가 상당히
그 성서적인 배경이 그래도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와는 반대되는 좋은 면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또 다시 많은 요즘에 새로운 그 환경 신학이라는 그런 뭐 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보면은.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비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수천 년의 역사적 산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정통의 기독교가 있고 뭐 틀린 이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주류 교계의 입장이라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 성서가 결집된 것도 적어도 수백 년 내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수많은 논리를 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독교가 이랬다 저랬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단지 분명한 것은 환경 파견이 생태 파견이 하는 것은 기독교가 존재해왔던 수천 년의 역사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대 산업혁명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즉 기독교가 유럽의 상황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환경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인류의 문제가 된 것은 적어도 근대 산업혁명 적어도 최근으로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건데 기독교나 어떤 종교에다가 이제 이유를 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서구 사상 그러면은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하고 그리스 로마 사상을 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신약 이후에 뭐 요한복음 이후에 이제 특히 사도 바울 이후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유대 기독교 전통뿐만 아니라 힐랍 사상도 같이 영향을 가져온 거라서 사실 기독교가 그 환경 파괴에 상당히 그 어떤 뭐 그 문제로서의 그 지분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만큼 서구 전통에서 중심적인 사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뭐 같이 병행하는 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면은. 그래 이제 주로 심청 생태학자들은 네. 이른바 가령 서양 문명 세례를 받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곳이고 그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이렇게 후진국 출신 학자 중에서 심청 생태학자가 있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그 진화의 정도 아까 역피라미드 말씀에 어떨 것인지 동시에 그분의 자연관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환경 문제 논의 자체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 세계 그 환경 회의들 그런 데서도 이게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환경 문제를 그렇게 아주 그 지금 산업 발달을 옥죄면서까지 그 환경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후진국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일부 그 뭐 스님들 중에서도 뭐 틱낙한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뭐 예수와의 그런 뭐 성경에 관한 뭐 그 써놓은 거라든지 또는 또 다른 이런 분들도 보면 꽤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뭐 건강 문제나 또는 이런 주변의 이런 환경 문제를 갖다가 단순하게 인간을 위해서만은 좀 넘어서 하는 그런 차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 이 진화의 그 아까 피라미드 중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냐 참 그게 그냥 네. 아니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 이상을 잘 못 넘어가는 것 같고 거기다 만약 세 분에서 한다면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화의 수준이 그쯤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는 과연 그러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개방되어 있느냐. 이거는 좀 요새 여성 신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논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상당히 성차별적이었다. 왜?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여자는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가 그런 얘기가 남녀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예수 자체는 어떠냐. 그럴 때 딱 한 가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에코 페미니즘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그 누구야 레오폴드의 후계자인 내시가 그 원조입니까? 에코페미니즘이 하나의 그 상당히 이제 틀을 완전히 갖추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전부터도 여성학자들하고 생태학자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아까 왜냐하면 비슷한 선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인 하나의 에코페미니스트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그 이런 그 신학계나 이런 데서 주도를 하면서부터죠. 네,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축천무의 금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유불성의 사사무의 이야기가 사실 도처에 이게 불성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마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기에 이 모든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건들, 인간과 생물과 무생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주체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환경 전체가 오염이 돼 있고 글로벌 워밍이 돼 있고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그 주체로서의 이제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볼 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가 상당히 오늘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책 중에 Thinking Like a Mountain.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저 오늘의 소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산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 몸도 하나의 인간의 자연의 휴먼 네이처로 갈 때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한 자연성, 인간 본성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일부이고 바깥에 있는 자연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연에 포함되는데 과연 산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을 생각할 때 타자성이라는 문제에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내 개인이 볼 때 내가 아닌 존재의 모든 것이 타자인데 내가 타자와 같이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러면 세상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또 다른 전복시켜서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화평이 올 수가 있고 축전무의 그 금사자 얘기처럼 그런 무해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국 우리가 현재 그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과연 이 심층 생태학이라든지 이 생태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우리 한 개인의 건강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 아까 법장의 그 사실 그 금사자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장이 참 그 뛰어난 그 상상을 가지고서 잘 그 화엄 사상을 잘 표현했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도에 있던 원래 인드라 넷의 비유를 중국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물에 그 보석들을 쫙 매달아고 확 던지면 그 보석들이 서로 빛나가지고 큰 광채를 내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 인드라 넷의 비유를 중국화시킨 그런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월주의 얘기가 좀 나왔는데. 미국의 그 초월주의를 다루는 것은 그 아까 제가 약간 그랬잖아요. 주류 기독교 전통과는 약간 빗나간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에소테릭 릴리전이란 말을 써요. 주로 미리 종교 이런 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엑소테릭 릴리전, 이 외면적인 종교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엑소테릭 릴리전은 이건 그냥 껍데기 종교고 안에서는 굉장히 에소테릭 릴리전이 진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의 대표가 이제 그 보스턴에서 특히 유명한 크리스찬 사이언스 메어리 에디 베이커라는 그런 여자가 만들어낸 거라든지 또 뭐 마담 블라바츠키가 만드는 시오소피나 이런 뭐 일반에서는 신흥 종교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개가 뭐예요? 이 에소테릭 비주류 미르 신앙으로서 등장한,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들에서 영향받아서 신종교들이 또 많이 나왔죠 보면은.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과 연관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네. 인간이 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인데 결국은 산은 이성이 없고 인간이 생각하는 산이지 않냐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얘기 좀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 대안이 이제 결국 인간이 산까지 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 리프킨이 얘기하는 네. 결국 그 답은 저는 공감 문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결국 인간이 산이 될 수는 없죠. 단지 인간의 의식이 산까지 포함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거. 여태까지 문명이 그걸 안 했는 이기적 존재라고 했는데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제 뭐 리프킨은 미로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하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생각대로라면 이게 막 심층 생태학의 비전이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종교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결국은 자연 안에 종교가 포섭돼서 사실상 종교는 소멸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종교적 세계관의 변화가 아니라 종교적 세계관의 종말 아니냐? 저는 트로피컬 이콜로지를 실제로 수행을 하는 학자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영미 중심, 유럽 중심과 서구 중심에서 나온 전 생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요. 콩고를 이렇게 선생님들 뭐 콩고뿐만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콜로지컬 디자스터로 죽어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서구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아주 뉴트럴한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서구 문명의 희생이거든요. 거기에 종교학도 들어옵니다. 네, 특히 기독교가 깊이 개입이 되죠. 예, 카를 야스퍼스의 그 기축 종교 논의 이후로 기독교가 열대 트로피컬 이콜로지에 그 미친 그 엄청난 악영향은 이 서구 학계 언론들이 모두 덮어버려 가지고 현장에 안 가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뉴트럴한 기후 변화라는 이상한 것 용어로 다 이걸 이해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종교학이 생태적으로 이제 김기범 교수님 거기 이제 소멸한다고 했는데 소멸할지 생존할지를 판가름하려면 결국 종교학의 핵심 이론들이 열대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열대 현장을 다닌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생태학적 이 모든 지금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또 하나의 또 서구 중심적인 뭐 이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안드레아 월퍼인가요? 그 사람 인벤션 오브 네이처라는 이제 알렉산더 훔볼트와 관련된 그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인벤션 오브 네이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발명이라는 것이고 사실 자연이라는 것도 발명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18세기 사실 특히 이제 트로피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인들이 가서 자연을 발견했다는 것이 이제 지금의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학설이죠. 그리고 또 그런 주장들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하셨던 에콜로지라는 것이 상당히
서구가 만들어낸 어떤 자연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어떤 비판들이 많이 있죠. 그거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연의 개념을 지금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것이 서구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새로운 어떤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대 문제는 하나는 동서문화의 회통이고 하나는 생태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모택동 이래로 우리 전통에는 정수와 찌꺼기가 있다. 그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건드리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바람직하게 한다면은 동서 회통과 생태 문제를 한다면 동양의 그 어떤 우수한 전통과 그러니까 동양의 합리적인 전통과 서양의 그런 어떤 그 정수적인 것을 만약에 우리가 회통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뭐 인간만이 정말 영혼이 있고 만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제학, 양매학 이런 데서는 가령 식물은, 그러니까 만물은 기를 가지고 있고 식물은 생명으로서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아르마리가 있고 인간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단계적인 유기체적 전체를 하나로 말하자면 화해시켜 줍니다. 유교의 깊은 조예를 가졌던 유영모 선생님은 기독교하고 통합을 홍준했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함석헌 선생님은 노자장자를 아주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면서도 기독교를 새로 해석했어요. 이 지금 정말 열려진 종교로서 바람직한 우리가 미래, 이 문제는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서회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장애가 되는 것이 왜 변선환 선생이라든가 함석헌 선생이라든가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아까 산처럼 생각한다는 게 사실 공감 능력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관 객관 그럴 때도 사실 순수 주관이나 순수 객관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보면 주관적 객관, 객관적 주관 뭐 이런 얘기가 되듯이 그렇듯이 이 산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아까도 뭐 나왔지만 그 말에서는 좀 우리 김영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냥 타자 입장에서 본다는 그런 개념,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심층생태학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결국에는 종교가 다 거기 흡수돼서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또 그 현장을 중시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이 생태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책 보고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원래 뭐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죠. 종교 같은 것도 그와 연관돼서 그 자연이라는 자체 개념도 발명된 서구적 개념이 아니냐, 상당히 그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에서 만들어져서 일방적으로 동양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수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동서회통론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왜 한국의 기독교는 더 열린 종교가 될 수 없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 얘기에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 나가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아까 뭐 타자적 입장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좀 타자적 이런 입장, 밖의 입장에서부터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확대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믿어온 종교 자체도 상당히 열린 종교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